95회 전산 실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하고요. 결산 자료 입력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10점 배점이잖아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그닥 높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냈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입력하는 부분 문제가 워낙 쉽게 내줬네요.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 결산 쪽도 특이한 문제 없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내지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게 다른 문제하고 다른 점. 그래서 그것만 조금 특이점이 있었네요.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3번, 큰 문제 3번이고요. 부가가치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냈던 패턴에서 벗어나는 건 없네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이기 예정 신고 기간, 여러분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인가요? 우리는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예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질을 작성하시오. 자, 이 얘기는 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수취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매입세 공제 부분을 넣어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서류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 등을 받아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근거 서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걸 입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와의 거래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과세자 거래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유의사항이 붙죠. 간이 과세자가 기존에 자 2020년도까지는 간이 과세자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공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부연 설명할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작성하실 때 간이 과세자한테 받아온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도 두 개로 구분한다.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구분이 되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받아오게 되면 신용, 카드 등 영수증을 받아오게 되면 수취하였다라고 하시면 자, 요 부분은 무엇한다? 매입세 공제가 요건 우위로 쓸게요. 매입 세액에 대한 부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제이고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4,800만 원 미만에 있는 간이과세자 그들한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불공이죠.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것. 지금 그런데 아예 일반 과세자라고 했으니까 간이 과세자는 없다가 되죠. 이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일반 과세자였을 때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54 불공사유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현금 지출은 사업자 번호를 기재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렇죠.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 받아온 게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종업원의 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회사의 카드도 매입세 공제가 되죠. 자, 회사 카드를 무슨 카드라고 부른다?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OX 하시고 오해인 우리 동그라미 매입세 공제니까 동그라미인 것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7월 25일 현금 영수증 우리 다사소에서 받아온 거고요.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45,000원, 부가가치세는 4,500원. 자, 사무실 청소용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면 우리 소모품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매입세 공제 받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7월 25일 날 다사소에서 받아온 거 공제가 됩니다. 자, 7월 30일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했고요. 별난 횟집. 자, 38만 원에 38,000원 지출이 있었고 거래처, 식사, 접대와 관련된 지출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사유입니다. 그럼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죠. X. 자, 그리고 8월 10일 남서울랜드. 자, 놀이동산 입장권을 구입한 거고요.
우리 15만 내 15,000원 지출이 있었는데 직원 야유의 목적으로 구입한 거래요.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와의 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입장권 구입은 처음 낸 것 같네요, 여러분. 이론상의 용어로는 냈었지만 전산 실무 쪽으로 낸 적은 없어요. 근데 전산 실무를 내줬네요. 그래서 입장권이라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티켓 링크 막 이런 데들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장권 발행 사업자와의 거래는 우리 실제 안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세금기도 발급 못해요. 이분들 이거 입장권 다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8월 14일 강남돼지집에서 지출한 부분 25만 원에 2만 5천 원 지출이 있었고요. 영업팀 회식비를 지출했대요. 여러분 영업팀의 회식비는 복리후생적이죠. 자, 복리후생비는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있다? 없어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오일뱅크에서 9월 5일 7만 원에 7천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주유비 결제이고요. 근데 그 업무에 쓰고 있는 자동차의 CC가 무슨 자동차? 2000cc.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 자동차라고 부르고 이 부분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를 것이다? 비영, 엄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른다겠죠? 자, 그러면 구입하는 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 빌려 쓰는 거 다 안 된다겠죠, 여러분? 그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동그라미인 며칠 7월 25일과 8월 14일 것만 입력하시고 마무리하시면 3점 배점을 받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부가가치 쪽에 가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서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몇 월부터 몇 월, 7월부터 9월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일자난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일자 며칠인가요? 7월 25일인가요? 네, 7월 25일. 저 날짜 지금 잘못 넣었어요. 0725.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자, 공급자는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다사소라고 검색해보세요. 있네요. 자, 그리고 카드 회원번호도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아이고, 현금 영수증은 관계가 없죠? 죄송해요, 여러분. 현금 영수증 카드 회원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엔터. 건수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한 건이고요. 공급가액은 45,000원에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4,500원. 자, 내려오셔서 8월 14일 0814라고 넣어주시고, 우리 사업용 신용카드 3번 선택합니다. 공급자 코드덤 F2번 해주시고 강남돼지집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카드 회원번호 자리에서 코드덤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사업용 신용카드 우리카드라고 했으니까 우리카드 코드번호 우리 카드번호 볼게요. 1005-2001-3001-1306 동일하죠. 네,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코드덤 안 하고요. 카드번호 16자리 하이픈 포함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자, 건수 한 건으로 가시면 되시고 금액은 25만 원에 25,000원. 그래서 지금 현금 영수증에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에 하나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됩니다. 됐을까요? 빠진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메뉴 종료하시면 3점은 획득.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미리 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삼진상사의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하시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엇해달라? 무시.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들어오셨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오셨을 거고요. 조회기간에 가셔서 몇 월부터 몇 월, 4월부터 6월에 들어갑니다. 그럼 4월부터 6월 들어가시고 우리 조회된 자료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대로 놓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내역 있고 매입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기타 내역은 우리 먼저 봤더니 주식회사 삼진상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직접 신고했다는 얘기죠. 네, 기업이 직접 우리 전자신고하게 되면 우리 무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확정신고 시 1만 원 공제.
그래서 연 2만 원 공제받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매출 매입 내역 갈게요. 자, 매출은 매출 쪽에 해당되는 거 보시면 되죠. 자, 제품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여러분 분명히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발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세 별도로 하겠으니까 남번호는 몇 번이요? 1번이요. 그러면 당신은 1번. 자, 두 번째 제품 매출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무엇하였다? 발행하였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750만 원 부가가치세 무엇되어 있는 금액?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가야 돼, 여러분?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과세인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번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거 있었죠, 여러분? 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 나오면 부가세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가세 포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하실 때 조심하셔라. 그럼 저희 나눠 놓을게요, 여러분. 공급가액 얼마이고요? 2,5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액은 얼마? 250. 자,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다방 공지는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넣으세요라고 했던 자리가 있죠. 경감 공제세액 부분에 가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자리 19번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19번 자리도 넣습니다.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입력을 해서 신고는 하는 건 맞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잠시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19번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미국으로 제품을 직수출했고요. 그에 따른 매출 2천만 원이 있대요. 직수출. 그럼 직접 수출한 거네요, 여러분.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그래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영세율 자리에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건 기타 자리에 가야 되죠.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6번 난에 갑니다. 그러면 6이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매출 쪽에 복잡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매출 내역 입력하시고 이제 매입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죠. 입력 바로 할게요. 자, 우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오셔서 1번 란에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2억을 입력하시면 세액은 2천만 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금액란에 2,500만 원 넣어주시면 부가가치세 난, 세액란에 2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두 금액의 합계 금액은 19번 자리에 가셔서 2,7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 영세율 기타 6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2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우리 과세표준의 합계는 2억 4,500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2,250만 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매입 쪽 들어가 볼게요. 매입.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한 일반 매입. 여러분 세금 계산서 수치는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아예 지금 시험지에 일반 매입이라고 써줬어요. 그럼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요? 그죠? 상당히 친절하게 다 줬네요. 자,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이다? 1억 2천에 1,200만 원이다. 그리고 그 일반 매입의 공급가액 중 1,000만 원은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라고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우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위 말해서 전표 입력한다라면 54 불공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54 불공은 어디에 입력이 돼야 될까요? 16번 자리에 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6번 자리에 가야 되고요. 16번 자리 선택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50번 자리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넘버원으로 쓰실 때 16번 자리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다시 50번 란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매입 중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자,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4월 30일인 모양이에요. 그 이후인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수취한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공급 시기가 4월 30일이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최소한 언제까지는 받아오셨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는 수취를 했어야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린 언제 받아왔다?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수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놓고 얘기할 때요. 뭐가 있더라? 공급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라고 해서 발급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발급에 기한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 것이다. 전자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는 국세청에 무엇을 하셔야 된다? 전송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한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그럼 공급 시기가 지금 4월 30일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4월 30일이 뭐가 될 거고요? 우리 작성 일자가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성 연월일. 그럼 4월 30일 작성 연월일을 언제까지 발급을 해야 된다? 우린 5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발급에 문제가 없죠. 그럼 5월 10일 날 발급하면 우리 지금 소위 말해서 누구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급이에요. 그런데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는 5월 10일까지 뭘 했어야 됐을까요? 수취를 했어야죠,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5월 10일까지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여기는 여러분 5월 11일이라고 얘기 안 해요. 발급 1에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우리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이들이 발급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세금 계산서가 도착은 늦게 했다는 거예요. 늦게 받았다.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발급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월 10일까지 발급의 기한을 적겠다라면 당연히 메일로 받는 거니까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어요. 그럼 메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메일로 5월 10일 날 도착을 했겠죠. 그런데 5월 10일을 어겼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때까지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 정상에 대한 내용을 무엇하였다? 규정을 위반하였다. 라는 얘기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위반이 나오면 우린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무슨 부분? 나 지연인지 아니면 미발급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가죠. 그래서 지연 발급이라는 부분이 되면 우리는 지연 수치가 되는 거고 미발급이면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되죠. 대신에 가산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렇게 글씨를 줬네요, 여러분. 그래서 4월 30일 이후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수취한 내역이래요.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지연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게 지연 발급이 되는 게 자, 공급 받는 자 입장. 뭐가 된다? 지연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지연 발급된 게 지연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연 발급은 가산세 몇 프로? 1%. 지연 수치는 가산세 몇 프로? 0.5%. 그리고 국세청이 선심을 씁니다. 뭐라고? 가산세 0.5% 내고 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해 줄게. 이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미발급이 있었잖아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발급의 관점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된다? 우리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여러분. 매입세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 미발급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누구 입장에서는 수취를 하였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산세는 없어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는 안 돼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연 발급과 미발급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요 위반에 대한 기준점은 우리 7월 25일과 며칠 1월 25일을 기점으로 가죠. 그래서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받았다라면 그럼 7월 25일은 언제 걸 말하는 것이고 1기 1월 25일은 언제 걸 말하는 거고 2기. 그래서 1기의 세금 계산서를 7월 25일까지 발급했다라면 지연 발급으로 보아서 지연 수치가 되는 거고 7월 25일 이후에 발급됐거나 발급을 그때까지도 안 했다라면 미발급으로 보는 거죠. 그럼 미발급된 세금 계산을 받아온 게 돼요.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2기 건 1월 25일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월 25일까지는 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지연 수치가 됩니다. 지연 수치. 그래서 입력에는 문제는 없어요. 공제가 가능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2번과 관련된 요 부분은 지연 발급된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거기 때문에 우리 매입세액 공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공에 입력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도 50일 과세로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그런데 누구? 지연 수치 가산세는 내야 됩니다. 지연 수치. 그리고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 가산세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는 0.5이고 지연 발급 가산세는 1%예요. 다르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인가, 여러분? 공급가액 100만 원에 지연 수치 가산세 0.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5,000원인가요? 네, 가산세 5,000원 입력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지금 2번은 별도로 입력 부분에 다시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일반 매입 부분에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으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가로 2번. 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정자산 매입. 그러면 일반 매입 정리 끝났고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자리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제를 못 받네 받네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그냥 11번란에 입력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매출이랑 다른 부분 지우지 않으려고 그냥 위쪽 아래쪽 다 연결해서 썼습니다.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매입세액 쪽에 가주시고요. 일반 매입 부분에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1억 2천. 근데 매입 쪽 입력하실 땐 항상 조심하셔라. 우리 세액자리 자동으로 안 들어온다겠어요. 1억 2천 넣어주시고 1,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억 2천 부분에 공제받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16번 자리 가셔서 우리 다시 50번 라인 선택해 주시고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입력.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리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가산대는 뒤로 밀어서 넣을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 11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공급가액 2,000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소치와 관련된 건 정리가 다 끝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려오셔서 우리 어느 부분 가산세 먼저 넣을게요. 자, 가산세께 26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화면에 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에 우리 어느 부분 지연 수치죠, 여러분. 지연 수치 63번 자리에 갑니다. 자, 이 자리에 우리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100만 원이죠, 여러분. 100만 원. 그러면 5,000원 자동 계산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매입과 관련된 거 정리 끝났고요. 그리고 가산세도 정리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기타 내역이라는 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경감 공제세액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부분에 입력할 부분. 이 부분은 18번 라인은 선택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18번 라인 아래쪽 선택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우리 1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확정신고예요. 이게 예정신고 때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확정신고 때만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949만 5천 원이네요. 여러분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럼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부분도 모두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조심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연 발급된 세금 계산서만 지연 수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미발급의 관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미발급의 관점으로 발생되는 공급자 입장에서 미발급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게 되면 매입세 공제 자체가 되지 않아요. 가산세는 없지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실 것. 그리고 지연 발급은 1%의 가산세지만 지연 수치는 0.5%의 가산세입니다. 한동안은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 가산세가 동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받는 사람은 인하 조치를 해줬어요. 자, 다 끝났으니까 반드시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 종료시켜 주시고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문제는 항상 합계잔액 시산표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항상 열어놓고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12월 31일자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놓으시고 당장 쓸 일이 없으니 최소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산은 수동 결산이 먼저니까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해놓고 결산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15점 배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 글씨가 보이고요. 수동 결산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이자 수익 얘기인데 차기 글씨가 있네요. 이것도 우리 수익에 대한 이연 내지는 발생과 관련된 문제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것도 수동 결산. 자,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외화 장기 차익금과 관련된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외화 평가 문제죠. 이것도 수동입니다. 자, 네 번째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자동이네요. 네, 저는 번호에 표시해 놓을게요, 여러분. 이건 자동.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 작성을 순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 문제 중에 자동 결산이 있으면 자동 결산을 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패턴이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어차피 이 부분은요. 4번 문제를 자동으로 하게끔 글씨가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수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원가 대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갔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뭐만 채점할 것이다. 여기 박스 안에 주어져 있는 요건 있죠, 여러분? 요 자리만 입력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맞았음 처리를 해요. 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산 쪽 패턴을 전체를 놓고 채점은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저희는 자동 있으니까 자동 정리하고요. 재무제표 순서대로 작성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볼게요. 자, 당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인 단기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제시된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에 처분한 내역은 없다고 가정한다. 당사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 평가를 한다. 결산 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거의 평가가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과거에 평가했던 평가손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 가져가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공정가치 평가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무엇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었었다라면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이랑 현재 공정가치 차액만큼만 장부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IS 계정으로 반영하는 건 장부 금액 간의 평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은 500만 원 주고 했지만 우리 전년도에 700만 원을 평가를 했다. 그래서 우리 2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평가 이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 700만 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2021년도 우리 12월 31일에 공정가치가 950으로 상승하였다. 그럼 이 부분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700만 원과 무엇 하시면 된다? 평가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200만 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린 700만 원과 우리 950만 원의 차이인 250만 원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봐도 가격은 상승했으니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누구를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누구 쓰시면 돼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평가를 할 때 과거의 평가 금액을 고려하는 건 매도 가능 증권만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상대편 대변에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또 처분 선택하시면 안 돼요. 평가 이익. 그리고 금액은 250. 더 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23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요.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데요. 그럼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나 벌써 이자 수익 정리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이자 수익 중에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 23만 원이 있네. 그럼 우리 뭐 계산기 안 눌러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차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단기에 받은 이자 수익은 단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왜냐면 이자 수익 중 23만 원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차변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는 현금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부분 유추해보면 나는 현금 등으로 얼마에 회계처리를 했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수익의 발생인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있어. 근데 그 금액 중에 23만 원은 다음 연도 거야. 이 얘기인 거죠. 미리 받은 돈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럼 대변에 있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보내서 무엇 하셔야 돼요? 우리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수익과 비용은 소멸한다라고 했겠죠. 소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미리 받은 돈이 있습니다. 미리 받은 돈이 뭐예요, 여러분? 선수. 그리고 누구를 미리 받았다? 수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뭐 무슨 월할대산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이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회계 2급에서나 내는 문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세무에서 내줬네요. 뭐 저희 내준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심할 건 있어요. 내가 장부에 계상했던 부분이 수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선수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선수수익으로 처리했을 때는 무슨 부분? 우리 수익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거 성급비용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죠. 최초의 분기에 따라서 뒤에 누구를 남길 거냐라는 걸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자, 차변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이자 수익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901번. 금액은 얼마인가요? 23만 원. 자, 상대편 계정 대변 그리고 선수 수익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263번에 있네요.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으시죠. 그래서 23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미국 CVS사로부터 10만 불을 2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2년 후 상환 조건 10월 1일이니까 장기 차입금이겠네요. 그래서 장기 차입한 외화 10만 불이 있다. 자,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 분계를 하시오. 단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장기 차입금인데 나 외화 10만 불을 2년 동안 빌렸어 라는 것 때문에 외화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 썼나 봐요. 그리고 거래처 지문에 없어도 넣어줘야 되죠. 여러분 CVS.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기재하기로 한다라고 줬습니다. 너무 친절하네요, 여러분. 이 거래처 코드 기입하라는 건 지문에 없어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10월 1일에 돈을 빌릴 때 환율은 처음 100원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12월 31일자의 환율은 얼마에다? 1,050원.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건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외화를 무엇한다? 평가한다. 그러면 외화 환산을 한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게 이익인지 손실인지 봐야 되겠죠. 전 일단 손익으로 쓸게요, 여러분.
근데 고민할 건 뭐다? 내가 빌릴 때 환율은 1,100원이었고요. 현재 환율은 1,050원이에요. 근데 외화 장기 차익금은 부채거든요, 여러분. 부채는 환율이 무엇하게 되면 우리 하락하게 되면 갚을 빚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익이라고 썼지만 결론은 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빌린 돈 얼마? 10만 불.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우리 얼마에서 1,050원에서 얼마 빼셔라? 1,100원을 빼셔라.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50원 하락한 거네요, 여러분. 그럼 10만 불 곱하기 50원 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500만 원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 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50원에서 1,100원 빼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0만. 그런데 지금 이게 손실이 아니라 왜 이익이다? 부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 부채는 무엇 한다는 얘기다? 부채가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부채 감소를 쓰냐면 부채 감소 쪽을 먼저 쓰세요. 그럼 부채 감소는 어느 변에 쓰셔야 될까요, 여러분? 분기하시면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인 외화 장기 차입금을 우리 감소시켜 줍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 5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 대변에 쓸 수 있는 건 수익이거나 비용 써야 되는 건데 대변에 그럼 누가 들어요? 수익이요. 그때 누구 쓰시면 된다? 외화를 무엇했더니 환산했더니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화 평가는 자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부채가 증가했는지 부채가 감소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라겠죠. 그리고 상대편에 쓰는 계정은 수익인지 비용인지 쓰시면 되잖아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런 원리로 정리하시면 틀릴 일 없다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이것도 수동 결산이죠. 구분란에 가셔서 차변 선택하시면 되시고 외화 장기 차입금 선택합니다. 거래처는 한영키 눌러주시고 C자만 누르시고 엔터. 대소문 구분 안 해도 되죠. 그럼 CVS4가 검색이 됩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때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할 일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네 번째 문제는 수동이다, 자동이다? 자동이라고 제가 미리 얘기했죠.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영업부의 차량 운반구, 공장의 제품 생산에 쓰고 있는 공구와 기구, 기계장치에 대한 금액을 줬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한테 계산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럼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해당 란에 감가상각비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하시면 되죠. 자, 5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니까 자동결산까지 끝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러 가야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 모두 다 끝났으니까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4번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업부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나와져 있는 지문대로 먼저 갈게요.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4번 판매비와 관리비에 4번 반가로 4번 감가상각비,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선택합니다. 결산 반영 금액란에 가셔서 차량 운반구 금액 200만 원을 입력. 자, 공장 제품은 우리 원가로 가야 되니까 스크롤을 맨 위에까지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부분에 우리 7번, 반가로 7번 경비란에 갑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 일반 감가상각비란이 있죠. 이 란에 가서요. 우리 공구와 기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공구와 기구, 엉뚱한 란에 또 넣으시면 안 돼요. 공구와 기구란에 60만 원 입력. 자, 그리고 기계장치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계장치 선택해 주시고 1,200. 그러면 1,2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결산 반영 금액 다 입력이 끝났으면 상단에 무슨 키? 전표 추가 키가 있죠. 네, 전표 추가 키를 누르시고, 그리고 추가하겠냐고 물으시면 예를 눌러주세요. 자, 결산 분기가 모두 다 끝나면 세무사랑의 좋은 점은 이렇게 완료됐다는 글씨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완료가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 몇 번에 있었던 문제는 끝난 것이다. 4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자료에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죠. 다만
이 개정 과목 자리가 틀리면 점수는 없어요. 네, 그거만 조심해 주시고. 자, 5번째 문제. 이거는 자동 결산형 부분이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 문제입니다. 자, 당기 2021년에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당기 처분 예정 일자는 2022년 3월 15일이고요. 전기 처분 확정 일자는 2021년도 2월 28일이래요. 정기 처분 확정 일자는 정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입력했던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혹시라도 공로 아니면 직접 넣어주시고요. 자, 보통주에 대한 현금 배당은 2천만 원이고요. 보통주와 관련된 주식 배당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특이점은 사업확장 적립금을 주었다는 부분이네요. 사업확장. 근데 여러분 이 부분 다 처분이에요, 여러분. 이입자가 붙으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다 처분.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금 배당 얼마이다? 2천만 원. 2천만 원 곱하기 10% 하시면 이익준비금은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요거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무슨 부분? 상법의 최소 금액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법의 최소 금액으로 적립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 금액이 얼마이다? 현금 배당이 10%죠. 네, 그것도 기억 같이 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들어가시죠.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자동이 있으면 자동 결산하시면 원가 대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가 명세서에 가시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동 결산이 한 문제도 없었던 적도 있어요. 5문제 중에 5번 문제가 있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수동이었다. 그때는 원가명세서 그다음 손익계산서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익잉여금 곧바로 들어가서요. 여기 박스 안에 주어진 것만 정확하게 해당栏에 넣어줍니다. 그럼 채점은 기계가 그거만 채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순서가 중요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원가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우리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원가에 대체가 되면서 당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고 근데 당기 순이익이 확정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원가 명세서의 재료가 재료 B가 제공품으로 우리 임금이 노무비가 제공품으로 그리고 제조 경비가 제공품으로 그리고 제공품이 제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 결산을 안 주면 그걸 손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박스 내용만 채점하겠다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나와져 있는 이 회차 몇 회예요, 여러분? 95회죠. 95회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박스 내용만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으면 그냥 3점 줘요. 네,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4번 문제를 자동 결산 안 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감점 못 해요. 시험에서는 우리는 자동 결산했으니까 순차적으로 갈게요. 자,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2208-393-0602 우리 창 닫아주시고요.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우리 반영이 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12월 31일자 조회하시면 우리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2208-393-060 여기 반영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맨 하단에 누가 확정이 됐을 것이다. 우리 당기 순이익. 그래서 647-670-910이네요. 이 금액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면 그리고 지금 봤더니 여러분 전기 처분 확정일자는 2021년도 2월 28일 들어와져 있어요. 근데 단기 처분에 대한 날짜는 없죠. 그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 가서 2022년도 3월 15일 반드시 넣습니다. 이거 날짜 빠뜨리면 점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 확인했던 단기순이익이 이 자리에 들어왔겠죠. 647-670-910. 근데 나는 이 자리 금액이 다르다. 이게 다른 경우들은 이걸 자동 결산 안 하신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채점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기 처분 예정 일자 정확하게 입력하실 것. 그리고 우리는 처분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근데 이입이 있었다라면 반드시 여기 이입 자리에 넣어줍니다. 우린 지금 이입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분 자리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익 준비금부터 넣습니다. 이익 준비금 얼마? 2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그 다음 누구로 내려오면 되죠, 여러분? 우리 내려오셔서 배당금. 자, 그리고 현금 배당 자리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2천만 원. 자, 그리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있어야 되죠. 우리 보통주 주식 배당 있었잖아요. 얼마? 2천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사업확장 적립금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확장 적립금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시험 보러 갔더니 사업확장 적립금 라인이 없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셔라? 우리 노마자 4번 자리에 가시면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액 커서 두시면 우리 무슨 부분 이렇게 칸 추가 글씨가 들어오죠? 또는 여기 F4번 삽입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무엇 할 수 있다? 라인을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하시면 된다겠어요? 없을 때 만들어야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막 다 감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린 칸 추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확장 적립금 자리 선택해 주시고 금액 얼마죠? 500만 원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지금 요거 하시고 그 다음 무슨 부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자본으로 대체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 넣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무슨 부분 전표 추가가 됐는지는 확인할 겁니다. 이 전표 추가가 돼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있는 요 금액이 대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으로 채점 안 하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표 추가가 됐는지에 대한 전표가 있는지만 볼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요거 입력 다 끝내주시고 반드시 상단에 F6번 전표 추가 누르셔서 우리 일반 전표에 전표를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리고 이거 이의제기 됐던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시험지 지문에 보통주와 관련돼서 우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했다. 그랬더니 여기 보통주 자리에 2천만 원을 넣고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이 자리에 2천만 원 넣고 이렇게 넣은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용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보통주 우선주는요. 우리가 배당을 줄 때 그러니까 주식의 자본금은 반드시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 관리하라겠죠. 그래서 보통주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고요. 우리 우선주는 의결권 행사권은 없어요. 배당만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공정가치 금액들도 달라요, 여러분.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 그러니까 주가도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배당을 몇 프로를 줬는데 보통주는 얼마고 우선주는 얼마 줬다는 걸 여기다 표시해서 관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창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금액 넣지 않습니다. 여기다 금액을 넣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본 수업할 때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실제 규정 양식은 그냥 뭐만 있다. 배당 금액,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 얼마 이렇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래에 있는 보통주, 우선주라는 이 글씨는 그냥 회사에서 관리하기 위한 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다 넣고 맞았음 처리해달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왜냐면 이렇게 낸 적이 없어요. 그냥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 얼마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통자가 붙어 있으니까 아 여기다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여기다 금액 넣었지만 265번엔 금액이 들어오지 않는 거 보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합산이 되는 거였었다면 제가 2천만 원 넣었을 때 저 자리에 금액이 4천으로 바뀌어야 돼요.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금액을 안 넣고 이 아래쪽에 금액 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계정 과목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자리에 금액을 넣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실 거. 그래서 이 자리에 금액을 넣어야 여기 4번 배당금의 합계도 자동 합산이 됩니다. 고 실수하지 마실 거. 그러면 전표 추가까지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전표 추가까지 다 해주실 것.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 처분, 그리고 처분에 대한 내역, 그리고 전표 추가까지 하면 몇 점 주겠다? 3점 주겠다. 됐을까요?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순서 배울 때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걸 조회하는 거로 배웠어요. 네, 그런데 시험에서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슨 법은 4번 문제 자동 결산 안 하셨던 분들은 원가 대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금 금액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들어갔더니 오류가 뜨기 시작을 하거든요. 금액이 안 맞다고. 그래서 이게 자동 결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요. 원가 대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아예 채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 들어가도 오류가 안 뜨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자동 결산 했거든요. 그래서 기말재고 다 0으로 남겨놓고 모두 다 매출원가 대체 다 시켜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류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취지를 조금 알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원천징수 쪽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